안녕하세요.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도 원하는 대로 동영상을 이것저것 제 손으로 찾아보네요. 나쁘끄런 이야기지만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 제 경험담을 사연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끼리 사이가 썩 좋지 못한 집에서 자라났어요. 돈이 없고 궁핍해서 가족들끼리 불화가 있었냐고요? 그건 아니었답니다. 돈이 어설프게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네요. 친정 아버지는 당신의 형제들과 언제나 나를 세우며 지내셨어요. 겉으론 안 그런 척 굴어도 친가의 사람들은 은근히 서로 경계하였고 미리 재산 싸움을 벌이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참고로 외가는 아주 유복한 정도까진 아니어도 어려움 없는 정도는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모두가 너나 할 거 없이 가난한 집이 많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외갓집 정도면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수준이라고 말을 해도 됐던 것 같네요. 아무튼 차라리 그럴 만한 돈이 없었다면 모를까 어설프게 돈이 있었던 바람에 그걸로 인해 저희 친정 부모님은 크고 작은 싸움을 자주 벌이셨고 친가와 외가의 친척들 역시도 사정이 비슷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가 결혼에 대한 기대나 환상이 없었어요. 재미없게 대충 선이나 봐서 결혼하는 것만 아니면 좋겠다고 나름 그런 소박한 바람을 품고 있던 게 전부였죠. 그래서 연애라던 남자에게 청혼을 받았을 때 단번에 그럴까 싶어졌습니다. 전 솔직히 열렬한 사랑의 감정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솔직하게 그때 제 자신을 돌아보자면 정말로 그랬어요. 이 남자가 아니라면 죽을 것 같다든지 꼭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이 든 적은 없었으니까요. 결혼하신 분들은 혹시 모두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셨던 분들인가요? 저처럼 무책임말이 많지 무심하게 결혼까지 해버린 황당한 사람이 또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하지만 황당하게도 그때 당시에 저는 결혼을 더 신중하게 재어봐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화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댁도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이었는데 가풍이 꽤 엄격했습니다. 집안엔 구두쇠들 투성이었고요. 돈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다툼이 일어나는 꼴은 살면서 이골이 날 정도로 봐왔던 저는 우습게도 시댁의 환경에 무척 빨리 적응하며 살긴 했네요. 고된 시집살이도 그게 불합리한 행위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이악 물고 살았어요. 허리띠 졸라매면서 재산 불리는 것에 집중하는 재미라도 없었다면 전 남편하고 살다가 화병 나서 이미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자식은 셋을 봤네요. 딸, 아들, 그리고 딸 이렇게요. 큰딸은 공부를 외국에서 했고 결혼도 외국에서 했습니다. 1년에 10달을 외국에서 살았죠. 작은 딸은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점찍 어둔 사위하고 연애 맺었습니다. 사위는 집안이 대대로 작게 공장을 운영해 왔는데 경제적으로 유복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적당히 좋은 대학 나와서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면 지내다가 사귀던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이때 아직 남편이 살아있었는데 보잘것없는 집안의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며 아들을 혼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막지 못했죠. 왜냐하면 며느리가 임신 상태였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했고 뒤이어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충청도 아랫자락의 고즈넉한 동네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참고로 저는 땅이며 집이며 다 제 것이었고요. 자식들 내외하고는 적당히 왕래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자기들 서울 집으로 놀러 오라고 먼저 말을 해온 거예요. 새치마다 못해서 가끔은 뻣뻣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바로 내 며느리인데? 어머니 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 이러지? 나를 초대한다고?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기에 의아했죠. 제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며느린 제 차저에게 서울 집으로 와 며칠 지내라며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전 못 이긴 척 따라주기로 했죠. 그렇게 며칠 뒤 전 서울에 도착하였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마, 나 이제 도착해 내렸다. 희한하게 도착 예정 시간보다 살짝 이르게 도착했구나. 원래 고속버스가 더 늦게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이르게 도착하기도 하고 이런 거니? 기차 안 타고 버스 타길 잘했네. 너는 어디에 있니? 혹시 아직 터미널에 안 도착한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요. 저 일찍 도착해서 진작에 어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벌써 한참 됐는걸요? 지금 계신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터미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 함부로 이동하시면 더 엇갈릴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웬일로 늦장도 안 부렸을 뿐더러 한참 전에 도착을 했다니? 뭔 바람이 불어 그런담?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 모르겠고 옆에 있는 것들을 읊어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올 수 있겠어? 저는 저와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알려주었고 잠시 후에 며느리는 제가 서 있는 지점으로 인파를 뚫고 다가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준 며느리는 제가 들고 온 짐가방부터 얼른 자기가 낚아채듯 가져가 대신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별로 안 무거워서 직접 들어도 된다고 하였으나 며느리는 극구 사양하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날따라 그런 건지 터미널의 인파가 대단했어요. 제가 일찍 와서 보니까 단체 여행객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평일 이 시간대인데 터미널이 왜 이렇게 붐비나 싶더라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머님, 오시자마자 너무 정신 없으시죠? 얼른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터미널이라서 앞에 택시 많으니까 하나 잡아 타면 돼요. 아이 그렇구나. 아이 근데 어머마, 너 혹시 살이 좀 내렸니? 어쩐지 볼두덩이가 이전에 봤을 때보다 작아진 것 같고 몸도 왠지 야위어 보이고 그간 어디 아프기라도 했어? 네? 아, 아니에요. 아픈 건 아니었고요. 그냥 좀 다이어트를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살이 꽤 많이 쪘더라고요. 이러다가 한도 끝도 없이 살이 오를 것 같아서 마음먹고 다이어트를 해봤어요. 그래서인지 저 지금 왠지 원피스도 몸에 잘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원래는 딱 맞았던 옷인데 지금은 품이 넉넉해져서 입기도 편하네요. 그런 거였니? 난 네가 딱히 살쪘다 느낀 적이 없었는데 원래는 날씬했고 지금은 말랐구나. 너무 그렇게 미용만 중요시하다간 건강 망칠라. 남편도 챙기고 자식도 챙기고 열심히 그러려면 네가 힘이 있어야지. 적당히 잘 챙겨 먹어. 손모가지가 뼈만 남아선 가방 들게 하는 게 내가 미안할 정도네. 제가 슬쩍 너스를 떨었는데 며느린 그저 해사하게 웃고 말더라고요. 택시 앞으로 가면서 저는 암만 해도 며느리가 제가 알던 모습과는 다르게 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며느린 튀게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터미널에 저를 마중 나오면서 흰색, 빨간색이 화려하게 섞인 원피스를 입고 왔단 말이죠. 둘째로 살이 쏙 빠진 것도 그렇지만 말을 수다스럽게 자꾸 하려고 드는 초조한 기색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싹싹하게 굴고 싶어 작정하고 노력하는 모습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서 전에 없이 살가운 미소를 보내고 있었는데 부드러운 인매와는 다르게 눈매가 굳어 있었어요. 시험을 앞두고 긴장한 사람 마냥 표정이 꼭 그랬습니다. 이런 며느리에게서 전 낯선 느낌을 받고 있었던 것이고요. 혹시 아들하고 둘이 무슨 일이 있던가 아니면 자식 교육에
부침을 겪고 있던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었네요. 어느 쪽이든 며느리가 그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해온 것 같던 예감이 들었고 그래서 착잡한 한숨을 푹 내쉬며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며느리가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고요. 그런데 조금 기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제가 택시 뒷좌석에 딱 앉자마자 제 쪽을 확인한 택시 기사님 표정이 삽시간에 굳어졌던 겁니다. 그러더니 이윽고 조수석에 제 며느리가 앉으니 택시 기사님의 표정이 더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며느리는 앉자마자 안전벨트를 하느라 고개를 숙인 채로 목적지를 말했는데 그래서 택시기사님의 표정을 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마른 기침을 한 번 하시더니 차를 출발했고 제 쪽을 아주 빠르고 간결하게 힐끗 쳐다보셨지요. 그러더니 며느리 쪽을 슬쩍 쳐다보시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상당히 복잡미묘한 얼굴빛으로 운전을 계속하셨어요. 서울에서는 원래 저렇게 택시기사가 승객들을 살피는 건가? 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터미널에 오는 택시들이 특별한 건가? 아리송하네. 저 기사 양반께 혹시나 우리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거냐고 물어볼까? 우리가 택시비 없게 생겨서 자꾸 불안한 표정 지으시는 거냐 물어보면 가는 길이 무척 썰렁해지겠지? 에라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자. 앞만 봐도 저와 며느리를 향해 무언가 하실 말씀이라도 있는 것처럼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가는 편을 택했어요. 조수석의 며느리는 저에게 열심히 웃으며 제잘거렸던 모습은 금세 어디 가고 아무 소리도 안 내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택시기사님은 신호에 걸리자마자 다시 슬쩍 시선을 굴려 며느리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라는 게 절대 호감이라든지 그런 수작이 섞여 있는 기색이 아니었어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이 용의자를 향해 이놈이 범인이 맞나 아닌가를 가늠하며 눈을 흘기는 연기들이 있던데 마치 그런 장면에서 본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얼마나 사색에 빠져 있었으면 자기 옆에서 그런 시선을 슬쩍 보내는데도 아무 눈치도 못 채고 조수석 창밖이나 이따금씩 쳐다보더군요. 며느리 쪽을 살피던 저는 고개를 살짝 들어 저를 힐끗하시던 택시기사님의 눈초리를 읽었죠. 1초 남짓이었으나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약간 놀라시며 얼른 앞을 똑바로 보시더군요. 택시기사님은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나이가 50대 초반이나 되었을까 싶은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런 양반이 대체 저나 며느리에게 무슨 볼일이 있으실까 싶어서 전 침묵을 깨버렸어요. 저기요, 기사님. 혹시 저희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운전하시다가도 눈짓을 주시길래 저나 며느리가 발견하지 못한 얼굴에 뭐 묻은 거라도 있나 싶어서요. 예? 아닙니다. 아유, 제가 신경 쓰이게 해드렸네요. 별 의미 없이 시선을 이리저리 굴렸는데 제가 좀 산만했죠? 이거를 고쳐야 하는데요. 고민입니다. 아, 그러신 거였어요? 나는 또 혹시 우리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 아니면 우리가 기사님 아는 사람하고 닮기라도 했나? 별별 생각이 순간 다 들었지 뭔가요? 별거 아니라니 그냥 싱겁게 웃고 넘길 일이었네요. 너그럽게 여겨주셔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그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되시는 거네요? 네, 저는 지방 사는데 이번에 며느리가 저보고 꼭 좀 놀러 오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시험이 귀찮아하지 않고 서울로 놀러 오려고 불러주니 나같이 며느리 복 크게 받은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기사님은 결혼해서 자식 보셨어요?
저는 부끄럽게도 장가를 늦게 든 바람에 아직 큰애가 중학교 다닙니다. 한창 사춘기 말썽 부릴 때라 교육시키기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이래서 애 낳고 키울 생각 있으면 결혼을 일찍 하라고 하는 건가 봅니다. 자식들과 에너지가 안 맞아요. 체력이 부족한 게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 제 부모님께선 결혼을 일찍 해서 저를 일찍 보셨는데 제가 그 점을 본받을 것을 요새 후회가 좀 듭니다. 알고 보니 아주 싱거운 이유로 택시기사님은 저와 며느리 힐끗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생각지 못하게 말주변이 좋으신 분이어서 전 어느새 이런저런 시답지 않은 대화를 그분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며느리는 아무런 말도 없이 소심에 잠긴 듯 고요히 창밖을 내다볼 뿐이었고요. 그러던 중에 제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아들이었어요. 전 질체할 거 없이 전화를 받아봤죠. 그래 범근아. 네가 이 시간에 어쩔 일로 전화를 다 했니? 너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 아니야? 엄마, 서울 도착하셨죠? 제가 좀 아까 일하면서 문자 드렸는데 답장이 없으시길래 걱정해서 잠깐 전화하러 사무실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혹시 어디세요? 문자를 했어? 나한테? 아이고, 내가 서울 도착 전부터 짐 안 잊어버리고 내린다는 목표에 너무 몰두하고 있었더니 휴대폰을 확인 못했구나. 그래도 도착하자마자 어머하고 바로 만나서 지금은 너네 집으로 가는 중이야. 지금 택시 아니다. 어머니 안 알려주든? 아, 그게 제가 집사람하고 아직 연락을 안 해봤네요. 아무튼 무사히 도착하셨으니 다행이에요. 엄마, 이따 집에서 뵐게요. 왠지 아들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느껴져서 전 얼핏 들었던 생각에 확신을 품었어요. 며느리하고 둘이서 왠지 싸웠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도 안 된 게 아니겠어요? 제가 고개를 슬쩍 저으면서 휴대폰을 다시 품 안에 집어넣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어왔습니다. 뭐라고 그러던가요? 어머님께 그이가 별소리 안 했죠?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하던가요? 그래, 일하다 전화했다고 하는데 얘 어머마, 너네 혹시 요새 부부싸움이라도 했니? 내가 딱 보니까 너는 살도 쏙 내려가 있지. 옷도 독특하게 입었지. 머마려운 강아지 마냥 표정도 안 좋지. 고민이 많은 눈치야. 아닌 척해도 내 눈엔 다 보여. 둘이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지? 내가 이런 때 혹시 괜히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지는구나.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다투긴 했는데 가벼운 말다툼이라서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제가 요새 환절기라 그런가 갑자기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그래서 안색이 별로인가 봐요. 그리고 터미널에서 혹시라도 어머님과 엇갈리면 안 되니까 제 인상착의가 금방 눈에 띌 수 있도록 일부러 색감이 쨍한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괜히 어머님 염려시켜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네요. 이번에 계시는 동안 정말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신경 많이 쓰겠어요. 너 신경 쓰이게 하려 온 거 아닌데 말이나마 고맙다. 내가 기분을 내줘야지. 이 천하의 구두쇠가 웬일로 지갑 좀 열어야겠구나. 내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으로 크게 한 통 낼게. 식당 한번 좋은 곳으로 얼른 알아봐. 며느리가 황급히 이런저런 변명을 대는 게 왠지 안쓰러워서 제가 일부러 더 호탕하게 굴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기뻐하며 웃었는데 과연 인매뿐만 아니라 눈매도 함께 웃고 있을지 그건 모르겠더군요. 그런 와중에 택시기사님은 어딘가 표정이 경직된 채였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질문 너무 사적이고 실례일 수도 있지만 어르신께서는 평소에 돈을 잘 안 쓰시나 보죠? 구두쇠라고 칭하시길래요. 갑자기 좀 궁금해졌습니다. 내 딴엔 절약정신 좀 투철하게 발휘하고 산다고 여기는데 남들이 하도 나한테 구두쇠 양반이라고 부른 적이 많아서 그냥 나도 내가 구두쇠겠거니 하고 삽니다. 기사님도 혹시 구두쇠 소리 좀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그런 소리 듣거나 말거나 할 건덕질도 없죠. 먹고 살기 바쁜 인생이라서요. 택시기사님은 어색하게 웃으시더니 그 뒤로 입을 다무셨어요. 저는 그냥 그런 줄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언제나 도착하려나 싶어 창밖을 멀뚱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1분이나 지났을까요? 창밖으로 경찰서가 지나갔고 바로 그 다음 신호에서 택시기사님께서 기행을 벌이셨어요. 갑자기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시더니 3차선에서 1차선까지 옮겨갔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유턴을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당황해서 창밖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라? 기사님, 갑자기 왜 유턴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목적지로 가려면 아까 거기서 그대로 직진 방향 아닌가요? 여기는 저희 집과 멀지 않은 동네라서 제가 지리를 알거든요. 유턴하시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래요, 기사님. 난데없이 다른 차 앞으로 막 거칠게 끼어드시더니 유턴까지 하시고 뭔 이유가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나, 아이, 여기서 지금 또 유턴을 하시네? 저도 며느리의 말을 받아 택시기사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 없이 운전만 하시더니 또 유턴을 하시는 거예요. 졸지에 왔던 길을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그럼 실수로 유턴을 하셨던 건가?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가? 이런 궁금증으로 전 황당해하고 있었고 며느린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크게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익히하는 며느리의 모습이란 바로 그런 거였죠. 아무튼 전 다음 순간에 기절할 듯 놀라고 말았어요. 택시는 왔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유턴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유턴을 한 이유는 아까 지나쳤던 길에 진정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택시가 재빠르게 경찰서 앞으로 진입을 하는 모습에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웬 경찰서란 말입니까? 저와 며느리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운전해서 여기로 들어오신 택시기사님의 태도가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어요. 경찰서에 자수하실 게 있어 이곳으로 택시를 몬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그런 추측을 하는 사이 며느린 따져 묻고 있었지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곳은 안 가고 왜 엉뚱한 곳으로 오셨어요? 화장실이 급하셨던 것이라 해도 승객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이러시는 거 아니죠? 아, 짜증나. 뭐 이런 택시가 다 있어. 어머님, 저희 다른 거 타고 가요. 제가 이런 정신 나간 택시 말고 서비스 좋은 콜택시 따로 부를게요. 며느리가 확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렀고 조수석에서 먼저 내렸습니다. 바로 저를 따라 내리게 하려는 건지 제가 앉은 뒷좌석 문으로 손을 뻗어왔고요. 그런데 달칵 소리만 손잡이에서 날 뿐 문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내릴 채비라던 제가 당황해서 반사적으로 택시 기사님 쪽을 쳐다봤죠. 택시 기사님이 안에서 잠근 거였어요.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창문에 대고 똑똑 두들기며 저보고 내리란 표시를 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 됩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그 문 열지 마세요. 네? 아니, 아까부터 당최 영문을 알 수가 없네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기사님, 혹시 점심이라도 잘못 드셨어요? 난 내려볼 테니까
아무튼 택시비 이야기는 며느리하고 마치세요. 제가 저렇게 확답지가 나서 과연 돈을 맞게 쳐줄진 모르겠지만요. 잠깐만, 제 얘기 듣고 내리세요. 어르신, 지금 며느리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대로 가셨다간 어르신 잘못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괜히 경찰서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뒷좌석의 잠금을 손으로 열려던 바로 그 찰나에 들려온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순간 자동으로 온몸에 소름이 훅 끼치더군요. 제가 대체 뭘 들은 건가 싶었어요. 너무 놀라서 멍하게 택시기사님을 쳐다봤고 며느린 다시 조수석문을 열어보려다가 안에서 그새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고 약이 올라 발에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빨리 내리라면서 며느리가 눈을 무섭게 부릅뜬 채로 창문을 손으로 두들겨댔어요. 터미널에서 저를 마중 나왔던 그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더군요. 전 얼른 기사님을 쳐다봤습니다. 빠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자 숨을 고르고 나신 택시기사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터미널에 계셨던 건 목적지가 터미널이었던 승객을 태워오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여자 승객은 택시 트렁크에 자기 짐을 실어놓은 상태였고요. 터미널에 도착해서 택시기사님은 승객의 짐을 트렁크에서 꺼내기 위해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러자마자 웬 목소리가 귀를 잡아채더래요.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아니야.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도 참은 만큼 참았어. 이제 벼랑 끝에 몰렸고 내 손으로 결단 내릴 거야. 솔직히 어머님, 이만하면 사실 만큼 사신 거 아니야? 그런데 아직도 탐욕스럽게 재산 양손에 꽉 쥐고서 어느 한쪽 손에도 힘을 안 풀려고 하시는 거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집으로 모시자마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준비해 왔으니까 용기도 배짱도 아무것도 없는 당신은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당신이 가장 잘하는 거니까. 택시기사님이 희한하리만치 귀에 정확하게 꽂히는 그 음성을 찾아 고개를 두리번거렸는데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는 색의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네, 누군가와 통화하며 신경질적으로 외쳤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제 며느리였던 겁니다. 택시기사님께선 아무래도 들려온 내용이 너무 심상치 않다고 생각을 하셔 계속 그쪽으로 귀를 열어두셨고 일부러 승객의 짐도 천천히 꺼내셨다고 해요. 며느린 통화를 끝내기 전 거듭 나 진짜 작정했다. 오늘이 날이다. 다 끝내고 싶다. 이런 말들을 힘주어서 뱉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통화를 끝내자마자 짜증스런 비명을 지르면서 터미널 건물 안쪽으로 빠르게 가버렸던 거예요. 택시기사님께선 영 찜찜한 기분으로 택시에 올라타셨고 순서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승객을 받는 차례가 오셨을 때 놀랍게도 그 구상한 내용을 뱉었던 주인공인 제 며느리가 택시로 다가온 것을 보신 거예요. 택시기사님께선 당황하신 채로 아까 들으셨던 내용을 머릿속에서 얼른 곱씹으셨고 저와 며느리가 고부관계라는 것을 아신 뒤부터는 계속 불안해하시며 운전을 했던 겁니다. 이런 건 우연이 아니죠. 운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르신. 저희 부모님은 일찍 결혼을 하셔서 그런지 어르신 보고 있자니 고향에 계신 제 모친이 단번에 떠오르더라고요. 제 오해이고 기우라면 좋겠으나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제가 진짜로 나쁜 일이 벌어지려는 걸 알아버린 거라면 그땐 어르신은 어쩝니까? 잘못되실 수도 있잖아요. 제 말을 꼭 믿어달라기보다는 믿져야 본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시기사란 직업은 아무래도 별별 승객들을 다 태우고 다닐 것이고 도로 위의 상황도 빠르게 대처해야 할 때가 잦겠지요. 그래서 침착한 순발력이라는 것을 발휘하셨던 건가 봐요. 어쩜 그런 상황에서도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도 상황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빠르고도 분명하게 해주실 수 있었던가 모르겠습니다. 택시기사님 말처럼 이게 운명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택시 밖의 며느리 쳐다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듣는 동안 며느리 쪽이 잠잠하다 싶었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바로 경찰이 다가와서 며느리에게 이것저것을 묻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에 택시가 왜 서 있는지, 택시 문은 왜 두드리고 있었는지, 경찰은 그런 것을 묻고 있었는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간단한 질문에도 며느리가 머뭇거리며 상황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택시기사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다가는 경찰 조사를 함께 받게 되어 자기의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드러나게 될까봐 그런 경우까지 염두에 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경찰의 질문에 계속 머뭇거리며 답을 회피할 이유가 없었죠. 전 며느리의 그런 태도에서 한 가지 슬픈 확신을 하게 되었고 택시기사님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사님이 여기 문 잠금 좀 풀어주시겠어요? 내가 이제 내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은 하지 마세요. 기사님 해주신 이야기를 그저 흘려들을 정도로 내가 우매한 사람은 아니에요. 차분하게 웃음을 지어 보이자 택시기사님께서는 한숨과 함께 잠금을 풀어주셨고 저는 드디어 제 손으로 그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아주 혼란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내리지 못하도록 택시기사님께서 만류하며 외치시는 걸 며느리도 이미 다 눈치를 챈 뒤였으니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키가 훤칠한 경찰이 저에게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냐고 물어왔고 전 눈으로는 여전히 며느리 보며 경찰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타고 며느리와 제 아들이 사는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택시기사님께서 여기 경찰서로 택시를 모시더군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여기 있는 제 며느리가 저를 해칠까봐 걱정이 돼 그렇다고 하셨어요. 터미널에서 저를 겨냥해서 며느리가 나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기사님이 우연히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제 며느리 의심할 순 없으니 순순히 집으로 함께 가는 게 낫겠죠? 사실은 심장이 떨리고 있었으나 택시기사님께서 저에게 빠르지만 차분하게 설명을 잘해주셨던 것을 떠올리며 저도 최대한 그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눈이 휘둥그렇게 변해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봤고 그때 운전석에서 내린 택시기사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경찰이 택시기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 며느리가 저에게 결백을 주장해 왔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너무 당황해서 말이 잘 안 나올 지경이에요. 대체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요? 제가 어머님을 해칠 거라고요? 아,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은 세상에 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억울하단 말도 못하겠어요. 왜 못하니? 억울하다면 어떤 상황에서건 억울하다고 말을 똑바로 하는 게 맞지. 어머마, 난 너를 당연히 믿고 싶은데 네가 왜 이렇게 미심쩍게 나오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네가 거울을 볼 수 있다면 지금 네 얼굴이 얼마나 초조해서 환장한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린 소름이 돋는 듯
몸을 크게 움찔거리더니 이윽고 불안한 표정으로 택시의 창문을 바라보더군요. 썬팅이 돼 있는 창문은 어느 정도 거울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불안하게 다가가서 그걸 쳐다보니 결과물이 어땠겠나요? 당연히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이 그 안에 담겨 있었지요. 며느리가 얼른 뒷걸음질을 치더니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면서 고개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시길 원하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한낱 의혹일 뿐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온 것도 아니었죠. 늙은 머리가 그 순간엔 참 빠르게 돌아가서 그런 계산이 되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전 경찰을 향해 며느리와 지금 함께 그 집으로 갈 작정이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거든 즉각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며느리가 나쁜 작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을 경찰서 앞에서 연출하였으니 단박에 용의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저를 어쩌진 못할 거라고 했지요. 공사 다 망한 경찰은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다시 업무를 보러 가버렸고요. 그때 며느리 쪽을 쳐다보니 자기 입술을 살짝 깨물고 있었어요. 뜻대로 안 돼서 분하다는 그런 눈치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택시 뒷좌석에 다시 올라탔어요. 아직 못 도착한 목적지에 가야 했으니까요. 그러자 며느리가 난처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불편하기 싫이 왜 다시 이걸 타세요? 다른 택시 잡으면 될 일인데요. 난 하나도 안 불편하다. 네가 그렇게나 불편하다면 너는 다른 택시 새로 잡아 타면 돼. 네? 그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제가 어머님하고 따로 택시를 타고 가요? 어차피 목적지는 하나라 같은데 안 될 일이 뭐가 있니? 넌 다른 거 타고 가라. 난 이거 타고 여기 기사님과 대화 좀 나누며 그렇게 갈 테니까. 아, 안 돼요. 그냥 저도 다시 이걸 타고 갈게요. 생각해보니까 새로 택시 잡는 건 너무 불필요한 일이었네요. 며느리가 사색이 돼서는 얼른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선 진작에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신 뒤였고요. 며느리 쪽을 슬쩍 보시며 한숨을 크게 내신 택시 기사님께서 출발을 하셨고 택시에는 숨 막힐 정도의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네외 집까지는 거기서 정말 가깝더라고요. 체감상으론 5분 가까이밖에 안 흘렀던 것 같아요. 집 앞에 차가 멈춰서자마자 택시 기사님께서 저를 걱정스레 돌아보셨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 때문에 해코지를 당하게 되시는 거 아니겠죠? 뭐라고요? 웬 해코지요? 설마 제가 어머님을 해코지할까봐 지금 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진짜 무례하게 넘겨짚으시는 것도 정도가 있죠. 택시회사에 제가 반드시 신고 넣을 거예요. 택시 기사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난리를 쳤습니다. 음해당해서 기분이 나쁘다며 택시 기사님이 반드시 이 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라고 며느리가 이를 가며 말하더군요. 다시 생각한 바였으나 터미널에 저를 마중 나왔던 해사한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성질 더럽게 고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 괜스레 착잡했네요. 택시기사님께서는 저에게 본인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명함을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건 처음이라고 하시며 도움이 필요하거든 언제든 연락달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그날 택시에서 그 기사님을 본 게 처음이었죠. 제 인생에서 그분을 안 건 그 순간이 그저 유일했어요. 그럼에도 일면식 하나 없었던 저를 위해 이 정도까지 나서주신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알겠노라고 대답을 드린 뒤 며느리를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한순간에 남보다 멀게 느껴진 존재가 된 며느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 범근아, 아직 퇴근까진 한참 남았을 텐데? 회사에 안 있고 왜 집에 있어? 아까 나하고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회사인 거 아니었니? 아, 아, 저 도착한 지 지금 10분도 안 됐어요. 아까 통화할 땐 분명 회사였는데요. 오늘 몸도 안 좋고 간만에 엄마 서울 올라오시는데 바로 못 뵙고 있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해서 그냥 오늘은 남은 근무 내팽개치고 나와버렸어요. 이미 엄마가 집에 도착해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미친 듯이 집으로 빨리 와봤는데 아직 안 계셔서 놀랐어요. 길가에 차가 많이 막혔나 보네요. 그래서 늦게 집에 도착한 거야, 여보? 저를 향해서 다급하게 변명을 내뱉듯 횡설수설하던 아들은 돌연 며느리를 향해 물음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날카롭더라고요. 어쩌다 택시가 집에 늦게 도착한 것인지 며느리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죠. 택시기사님께서 들으셨던 제 며느리가 터미널 앞에서 격양된 채로 하고 있었던 통화는 아마도 정황상 제 아들과 하고 있었다는 게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 속으로 많이 놀라 있었고 충격을 받은 상태였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저를 달래며 버티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딱 눈앞에서 보고 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으로 캐묻는 아들과 입을 꾹 다물고 눈에 힘을 주고서는 맞서는 며느리의 대처를 잠시 지켜보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시키는 대로 엄청난 행동을 해버렸어요. 전 며느리에게 다가가 그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장 뒤돌아서 아들의 뺨도 한 대 후려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로를 마주보고 있지 않는 두 사람이 맞은 뺨을 각자 부여잡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설명이나 바로 해.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있구나. 이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너희 둘은 내가 바보 천치로 보이니? 그런 거야? 아니면 나를 능욕하려고 작정들이라도 했어? 어머마, 너부터 대답을 해봐라. 그래서 이 집에 나를 해하려고 준비한 게 있니 없니? 내 눈 보고 대답해봐. 엄마, 잠깐만요. 대체 엄마가 그 사실을 어떻게... 저는 며느리 향해서 물었는데 깜짝 놀란 아들 쪽에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엄격거려 놀라서 그런 말을 뱉은 아들은 아차 싶었는지 손으로 자기 입을 틀어막더군요. 전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가슴은 더 타오를 듯 뜨거워지고 말았습니다. 울분인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며느린 자기 입술을 곧 피를 낼 것처럼 아주 꽉 깨물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미치겠어서 성큼성큼 집안을 활보해대며 뭐라도 찾아내려고 굴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며 저를 붙잡으려 했고 저는 그걸 뿌리치며 집안 곳곳을 뒤졌어요. 그런데 문득 부엌에 식탁에 올려져 있는 것들이 보이더군요. 웬 빵이며 과자 같은 것들이 잔뜩 있었어요. 전 홀린 듯이 그쪽으로 다가갔고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다가와 제 다리를 붙잡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너 왜 나를 잡니? 눈물은 왜 쏘는 거야? 저기에 뭐라도 있어? 내가 그냥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어머마,
너 저기 음식들에 혹시 땅콩이라도 집어넣었니? 저의 직감이 그런 질문을 뱉게 만들었고 며느린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사색이 되어서 저를 향해 무릎을 꿇더군요. 직감으로 짚어본 것이었는데 그게 맞았단 사실에 저도 의미 모를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땅콩을 못 먹습니다. 먹으면 온몸이 가렵기도 했고 심할 때면 목이 졸리는 느낌이 들면서 숨을 못 쉬었습니다. 젊었을 적부터 그랬는데 희한하게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강해졌어요. 나이를 먹는 만큼 몸이 허약해지니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제가 극심한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 그걸 피하며 산다는 걸 며느린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살펴보니 모든 빵 종류에 교묘하게 땅콩을 빻아서 가루를 낸 것들이 섞여 있었더라고요. 그런 짓을 했더라고요. 며느린 울면서 자기의 여죄를 고백했습니다. 그건 바로 수면제였어요. 자기가 잠이 안 와서 병원에서 처형받았던 수면제들을 조금씩 모아놨더라고요. 그걸로 저를 어쩔 계획이었냐고 물으니까 그것까진 계획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저 생각만 했다네요. 준비가 선행됐는데 어떻게 구체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요? 머리가 어지러워 거실 소파로 나와 앉았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 밑에서 나란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어쩌다 그딴 생각을 다 하게 됐냐고 전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물었어요. 그랬다가 며느리의 대답을 듣고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님 아들이 저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주고 있어 그랬어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친정이 어려워서 손 벌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아들이 돈을 안 주잖아요. 어머님 손주, 저희 아이는 이제 6살이에요. 앞날이 9만리인데 벌써부터 생활비 한 푼 안 주는 이 작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제가 머리 꼭지가 잠시 돌아버린 것 같아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요? 제 아들은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제법 내로라 하는 회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처자식에게 생활비를 안 주다니. 며느린 사실 2년 전 둘째를 가졌었는데 유산을 겪었습니다. 첫째가 이제 어린이집에 씩씩하게 잘 가고 있었기에 둘째를 가진 상태에서도 며느린 일을 나갔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유산을 겪었고 그걸 안 저는 화를 냈었죠. 왜 쓸데없이 고집 피우면서 일단이다 사다를 내냐면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그때부터 돈 문제가 있어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불안감 때문에 일을 다녔다고 하더군요. 전 어안이 벙벙한 채로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네가 한번 설명해 보라고 말입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지인에게 뒤통수를 맞아 사기를 당했고 그래서 수중에 돈이 없단 얘기를 해왔어요. 처음 사기를 당한 뒤로 한 번 더 당했더라고요. 사기당한 걸 만회하기 위해 다른 곳에 다시 희망을 품었다. 또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야지.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돈 달라고 살기 어렵다고요. 그런데 한 번을 안 들어주셨잖아요. 원래 젊어서 고생하며 허리띠도 졸라봐야 한다. 이런 말씀만 하시면서 제 이야기 진지하게 들어주신 적도 없었잖아요. 며느리가 울면서 외쳤고 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날 며느리가 저에게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었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어렴풋이 들더라고요. 며느리가 말하기를 제 아들은 저에게 손을 뻗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니 쓸데없는 짓 하고 싶지 않다면서 그래서 제 아들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요. 도와달라고 해봤자
오히려 못난 자식이라고 찍혀서 나중에 받을 재산도 덜 받게 될까봐 아들은 그게 무섭다고 며느리에게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유산을 겪으며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던 며느리는 홧김에 나쁜 짓까지 저지르려 했던 겁니다. 저를 끝장내겠다는 그런 작전까진 정말로 하지 않았고 제가 병원에 실려가서 한바탕 소란을 겪는다면 그걸 계기로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재산 문제 미리 정해놓겠다라는 말이라도 해줄까 봐서 희망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의 변명인지 진심인지 그건 제가 알 길이 없었네요.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거라고 전 이미 생각한 뒤였으니까요. 대화를 마친 뒤 저는 제 짐가방을 들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차마 저를 붙잡지 못하더군요. 아들과 며느리 둘 다 그 정도의 그릇이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못난 생각까지 했던 거겠죠. 전 일산에 사는 딸의 집에 가볼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나 싶었는데 딸을 부르려다가 제가 받았던 명함이 생각이 나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 기사님께서 와주셨어요. 저를 보시는 표정에 반가움이 묻어나더라고요. 딸의 집까지 그 택시를 타고 가는 길. 전 아들네외 집에서 알게 된 것들을 택시 기사님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남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편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택시 기사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며 운전만 하시다가 택시가 딸의 집 동네로 들어섰을 때 조심스레 이런 말씀을 남기시더군요. 제가 태웠던 승객들 중 한 분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을 포함해서 사형제가 노모를 안이 넘도록 돌아가며 열심히 모셨었다고요. 그런데 그 노모께서 돌아가시면서 그제서야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었는데 자식들이 예상했던 금액은 20억 언저리였으나 밝혀진 재산은 무려 자그마치 6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10년도 더 된 이야기니 그 당시로는 가치가 더 컸겠죠. 그런 큰 돈이 생겨서 자식들이 기뻐했냐고요? 아니었다네요.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주고 계셨다는 걸 몰랐다는 거에 허탈해했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재산을 꽉 쥐고 자식들마저 꽉 쥐고 사셨던 노모를 향해서 질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님께서는 목적지에 차를 세우시면서 덧붙이셨어요. 저를 힐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언제나 같을 순 없는 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말입니다. 전 내리면서 짐가방에 들었던 봉투 하나를 건네드렸어요. 그건 서울 올라온답시고 제가 현금을 미리 인출해둔 것이었습니다. 50만 원이었죠. 그걸 받으시고 택시기사님께서 놀라시며 극구 사양하셨으나 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꼭 받아달라고 했죠. 예전에 저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 봉투 안에서도 돈을 골라 성의 표시를 10만 원만 해드렸을 텐데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냥 다 드리고 싶더군요. 전 딸의 집에 도착해서 저를 보고 놀라는 딸에게 경위를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아들과 통화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걸 들었죠. 아들은 딸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함구해 주었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몇 달 뒤에 이혼을 했습니다. 손주는 며느리가 키우는 것으로 했죠. 아들은 자기 아이를 빼앗길 수 없다고 했으나 전 아이가 엄마와 사는 게 낫다며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었네요. 며느리는 그런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휴대폰 너머로 흐느꼈습니다. 양육비는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내 돈으로 다달이 지급해 줄 테니까 넉넉히 줄 거야.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해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생활비 걱정하며 살지 않게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 대신에 아이만 가끔씩 나한테 보여주면 돼. 네가 편하게 시간 될 때, 그럴 때. 아주 가끔씩 아이 보여주러 오는 거 그것만 좀 해줄 수 있겠니? 네, 당연하죠. 물론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이와 잘 살겠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에서 그 가슴에 박힌 응어리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결혼 생활에서 며느리는 제 아들과 늘 힘들었던 거겠죠.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며느리 메말라갔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이후로 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 꽉 쥐고 있지 않기로 했어요. 조금 더 느슨하게 살아보고자 했죠. 어차피 자식들은 제 마음대로 안 되고 저는 천년만년 살기는커녕 100년도 못 채우다 세상을 떠날 테고 그러니 굳이 아등바등거리며 살아봤자 그게 바보 같은 짓이란 생각이 들었네요. 실컷 나이가 들고 나서야 겨우 이 정도의 깨달음을 얻었으니 제 자신이 참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 이런 생각만 하면 요즘도 그냥 피식 웃음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은 이혼 후에 이사도 했고 이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강력한 권유에 정신과를 다녔는데 알고 보니 아들도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었더라고요. 상담받고 약 먹고 그러면 좋아졌어요. 시간이 흐른 지금은 꽤 의젓한 분위기까지 내고 있네요. 며느리도 전보다 확실히 잘 지내는 중이고 손주는 많이 커서 사춘기 왔다고 제법 반항도 하고 그런답니다. 차마 어디 가서 꺼내지 못하는 제 이야기 이렇게나마 털어놓아 보니 속이 후련하기도 하네요. 앞으로 흘러가는 대로 더 잘 살아봐야죠. 안녕하세요. 최근 너무도 비참한 일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모든 걸 내려놓고 겨우겨우 숨만 붙은 채로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 친구의 도움으로 어찌어찌 일어나 보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제 이야기 한번 남겨보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제 못생긴 외모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지금이야 어느 정도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지만 어렸을 적엔 그게 아니었어요. 가사춘기가 되면서 외모에 관심이 생겼을 때에는 저도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죠. 그런데 남이야 뭐라 하든 보통 가족은 외모 갖고 뭐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 어머니는 가끔 저를 보시면서 우울한 표정으로 할머니 닮아서 코도 낮고 못생겼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괜히 기가 죽더라고요.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중학교 때는 말도 좀 더듬고 행동도 어눌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같은 반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야, 넌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생겼냐? 아유, 네 얼굴 보면 밥맛이 확 떨어져. 저만 보면 밥맛이 떨어진댔나? 아무튼 다른 반 애들까지 합세해서 왕따를 시켰습니다. 다들 절 보면 못생겼다고 손가락질을 했고 식판을 엎어버리거나 체육복을 숨기며 저를 괴롭혔어요. 너무나 서럽고 서글펐지요. 전 매일 학교 운동장 뒤에서 엉엉 울며 그 서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괴롭힘을 당하다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었어요. 성민이, 너 왜 울고 있냐? 아버지, 전 아버지를 보다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아버진 학교를 찾아가 교무실을 엎어버리다시피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놈들 당장 나오라 해요.
우리 아들 괴롭힌 놈들 말입니다. 부모도 부르세요. 아버지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까지 불러서 호통을 치셨어요. 그 후에는 아무도 저를 괴롭히는 애들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무서워 다들 절 피해갔지요. 절 괴롭히는 친구들이 없으니 그때서야 저도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저와 여전히 놀지 않으려 했기에 외롭긴 마찬가지였지만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선 공부에 전념했어요. 말 그대로 끈질기게 공부했습니다. 사실 제 의지라기보단 부모님이 성화를 부린 탓이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열심히 하다 보니 아이들 사이에서 중학교 때 못생기고 지저분해 보이는 아이에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로 이미지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도 조금씩 붙었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외모가 심각하게 못생겼다는 걸 깨달은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친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자애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말인데 대학교 가서도 절대 연애 못할 남자애로 제가 뽑혔다고요. 친구 녀석은 뭐가 그리 우스워 죽겠는지 뒤집어지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충격적이었어요. 못생긴 것도 못생겼지만 평소 하는 짓이나 밥 먹는 것만 봐도 여자애들이 보기엔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생각해도 스스로가 산만하긴 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집 분위기가 자유로워 집에서 그런 걸 배우지 못한 것도 있고 평소에 침착하지 못하고 좀 허둥지둥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한테서 비위상한다는 소리를 듣거나 비웃음을 산 적이 종종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남 없는 데서 대학교를 가도 연애를 하네 못하네 하는 건지 정말 화나더라고요.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더 열받는 건 그 이야기를 학원 선생님한테 했더니 그 사람도 거기에 동의하더라고요. 자기 같아도 나랑 밥 먹기 싫다면서요.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인 것 같았지만 어린 나이에도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남 눈치도 좀 보고 조심스럽게 행동해. 정말 세상에 제 편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저희 집 돈 받고 부리는 학원 선생님마저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니 기가 막힐 수밖에요. 아무튼 친구들 사이에서 제 이미지가 쓰레기라는 것만 알고 저는 그냥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저 아버지 말처럼 남자는 그저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만 했고 재수까지 한 끝에 결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긴 싫었지만 그때 고등학교 동창들이 했던 말이 괜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예언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대학교에 들어왔을 땐 나름 괜찮은 학교를 다닌다는 자부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같은 과 애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애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저를 대하는 여자애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어요. 일부러 마음에 드는 여자애와 함께 분위기 좋은 술집에 단둘이 가서 비싼 술도 마시고 했는데 이것들은 도대체 받아먹을 때만 고맙다 그렇지 그때뿐이었어요. 딱히 저랑 단둘이서만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남성으로 어필하고 싶어 별짓을 다 해봤어요. 방학마다 열심히 운동해서 1년 사이 덩치도 엄청 키워봤는데 딱히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대학 생활인데 뭐라도 재능을 만들어보고 싶어 연극부에도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열성적으로 잘한 것 같고 연극 끝날 때마다 칭찬도 많이 받고 주변에서 연기 실력을 축혀 세워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저도 기분도 좋고 저를 좋게 봐주는 여자들이 많구나 하고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제 연기를 칭찬해주는 여자애들과 잘해보려고 연락도 따로 해보았는데
그냥 연극 끝나면 땡이더라고요. 다들 약속이 있단 핑계로 저를 슬그머니 피했습니다. 친구로선 괜찮지만 남자로선 별로란 거였죠. 알고 보니 저 때문에 환호하고 기뻐한 게 아니라 작품이 무사히 잘 끝나니까 기뻐한 거였어요. 그 정도 눈치도 없었으니 저도 참 이런저런 우환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진짜 그깟 외모가 뭔가 하고 서글퍼져 술만 마셨지요. 물론 예전엔 여자애들이 했던 이야기처럼 외모만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외모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나마 대학 생활에서 건진 여자애라고는 제 단짝이라고 할 만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랑 과도 같았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는 여자애였어요. 이 여자애도 저만큼이나 외모에서 답이 안 나오는 여자애였어요. 자주 어울려서 단둘이 밥도 먹고 서로 우울할 일 있으면 같이 술 먹으면서 위로도 해주고 그런 좋은 친구 사이긴 했는데 가끔씩 걔 얼굴 보고 있으면 여자애들이 날 보는 심정이 이런 건가 하는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오곤 했어요. 성민아, 우린 왜 연애를 못할까? 그러게 말이다. 연애해보고 싶은데 남들은 다 연애한다는데 말이야. 우리만 못하고 이러고 있네. 그러다 보니 대학 생활 내내 서로 만나서 술 마시며 서로 하는 이야기가 늘 연애 한번 해보고 싶단 이야기였어요. 그러다가 취해서 돌아오는 길엔 서로 야, 너 정도면 괜찮아. 멋져. 그래. 너도 성격 좋고 너 같은 여자가 최고다. 하면서 술주정들을 하곤 했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서로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서로 위안 삼아 하는 말이라는 걸요. 그래서 그런지 술을 먹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더 슬퍼지곤 했습니다. 사실 여자애는 외모만 빼면 나름 성격도 괜찮고 다른 사람한테도 잘 맞춰주는 유쾌한 성격이라 가끔씩 걔랑 연애라도 해볼까 생각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둘이 좋아서 붙어 다니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나마 걔는 여자라서 좀 통통하고 안 생겨도 그 나름에 맞게 달라붙는 남자들이 종종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신입생 때나 이야기지. 군대 갔다 오고 나니 어느 정도 연애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하기도 바빴고 목표가 생기니 열등감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그저 취업 준비를 위해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한 몇 년을 최선을 다해 노력한 끝에 전 보란듯이 대기업 연구직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잘 풀린 케이스였어요. 동기들은 부럽다며 제게 한턱 쏘라 했고 저도 그때만큼은 성취감이라는 걸 강하게 느꼈습니다. 첫 직장 생활은 힘들긴 했지만 그것도 몇 년 하다 보니 버티만 했어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고 돈이 쌓이자 성형수술을 생각해보기도 했어요. 그간의 콤플렉스를 뜯어낼 방법은 성형수술밖에 없으니까요. 제 친구가 술을 마시다가 먼저 권했습니다. 성민아, 너 계속 외모 고민 많았잖아. 내 친구가 강남에 성형외과 오픈했다는데 한번 가볼래? 뭐? 아이, 성형? 야, 그 무서운 걸 어떻게 하냐? 처음엔 무슨 말이냐며 놀란 얼굴로 거절했지만 집에 와서도 친구의 권유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솔직히 성형수술은 부작용도 두렵고 수술 받는 것 자체도 무서워서 절대 하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막상 들으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 얼굴 어디를 하면 좋아질까요? 일단 환자분 같은 경우는 코를 높이셔야 하고요. 턱도 깎으셔야 돼요.
눈도 너무 작아서 찝으시면 훨씬 인상이 좋아 보이실 것 같은데? 네? 눈, 코를 다요? 아니, 턱까지요? 요즘엔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결국 견적이라도 한번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성형외과에 갔습니다. 나름대로 용기를 가지고 간 거였는데 글쎄 하는 말이 저보고 얼굴을 뒤집어 엎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들어보니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집에 와서 사진들을 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아무리 제가 얼굴을 바꾸고 싶다고 해도 그걸 도저히 견뎌낼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그날 저 그냥 안 할게요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걱정 마 짜식아. 네 연봉도 좋고 집도 괜찮잖아. 분명 인연 있는 여자가 나타날 거다. 기죽지 마. 제게 성형을 권유했던 친구는 저를 이런 말로 위로해 주었지만 그닥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이었어요. 이제 나이도 차고 하니 집에선 슬슬 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민아, 이제 결혼 준비해야지. 엄마가 이번에 받아놓은 선자리 있으니까 나가봐. 여자애가 참하게 생겼더라. 어머닌 저를 위해 선자리를 많이 잡아주셨지만 정작 애프터 신청은 번번이 거절당하기만 했어요. 각오를 하긴 했지만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제 가치관이 부정당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결혼 시장에서마저 이렇게 안 팔리나 생각하니 참 황당한 마음도 들고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성민아, 네 사진 보여줬더니 꼭 만나고 싶다더라. 직업도 의사이고 얼른 만나봐라. 하시더라고요. 그토록 들뜬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건 몇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 강권을 하시니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제 얼굴을 보고도 만나보고 싶단 여잔 처음인지라 기대를 안 가질 수가 없었지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날의 선자리는 절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여자분의 얼굴이 불쾌한 뭔가를 본 것처럼 확 굳어져 버렸습니다. 속으론 좌절감이 엉켜 들어왔지만 나름대로는 어떻게든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했어요. 뭐 좋아하세요? 아, 취미가 등산이라고 들었는데 어디 산 가보셨어요? 하지만 여자분은 반복되는 제 질문에 귀찮다는 듯 대꾸를 툭툭 했고 나중에 못 들은 척까지 했습니다. 제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여자분은 제게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네네 하는 대답만 하더니 갑자기 그러더군요. 저 죄송한데 지금 약속이 생겨서요. 네? 지금요? 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는 잘 만났다고 정리해 주세요. 아, 그리고요. 얼굴이 사진과는 좀 다르시네요. 여자분을 보내고 배는 고파 혼자 멍하니 음식을 먹는데 너무 비참했습니다. 추적추적 비까지 내려 비를 맞고 차로 걸어가는 동안 죽고만 싶었어요. 아니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할 바엔 영원히 총각으로 늙어 죽는 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 더 이상 선자리 안 나가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아니 왜? 젊은 녀석이 뭘 한두 번 안 됐다고 풀이 죽어. 계속 인연을 찾아봐야지. 그렇다고 혼자 살 거냐? 젊은 놈이 왜 이리 배짱이 없어? 제가 선자리에 안 가겠다 하자 어머니도 아버지도 난리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더 안달을 해대셨지만
저라고 뭐 어쩔 도리가 있나요? 사실 제 조건만 보면 어디 내놔도 빠지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사업하시는 아버지 덕에 그래도 지역에선 제법 부자란 소리를 듣고 살았고 아주 대단한 명문대에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당당한 대기업 연구사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보람도 없이 선만 봤다 하면 여자들 표정이 확 식어 있으니 제 입장에서도 참 답답할 노릇이었어요. 그때서야 제 처지를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했죠. 제가 아는 형님도 직업이 의사였지만 결혼하지 못하시고 혼자 늙어가시고 계시거든요. 저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었죠. 그나마 아는 여자라곤 대학 때부터 알던 그녀밖에 없으니 맨날 개나 만나 술이나 마시고 서로 신세한탄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또 선자리가 생겼다고 이번엔 아버지 아는 분 통해 들어온 자리니 좀 단단히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때쯤엔 선보는 것도 지겨워서 이번에도 뭐 늘 그렇지 별거 있겠나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좀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옷도 대충 입고 조금은 꾀재재한 모습으로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심지어 시간을 착각하는 바람에 지각까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예나라고 합니다. 아이, 예나 씨,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선불 상대를 만나자마자 황급히 사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엄청 미인이 앉아 있었어요. 여태까지 별의별 이쁘고 콧대 높은 여자들을 다 만나봤지만 그렇게 얼굴이 오밀조밀하게 조화로운 여자는 처음 봤어요. 어디 한 군데 특별하게 튀는 구석이 없어 연예인 외모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디 그림에나 있을 법한 그런 미녀였죠. 긴 생머리는 단정하게 잘 관리되어 있어 한눈에 보기에도 차분해 보이고 귀티가 넘쳤어요. 뜻하지 않게 너무 예쁜 여자를 대하니까 뭔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버버하고 있는데 대화 분위기를 편안하게 잘 이끌어주더라고요. 괜찮아요. 뭐 먹을래요? 여기 크림 파스타가 맛있다고 하던데. 아, 네. 저는 좋아요.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저는 한 번 더 이 여자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 말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겨우 마지막에서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저 혹시 다음 주에 영화 보실래요? 좋아요. 마침 새로 개봉한 영화가 있다는데 보고 싶었어요. 그분은 너무나 흔쾌히 받아주었어요. 말 그대로 기다렸다는 듯 흔쾌히요. 그날 집에 오는데 정말 태어나서 제일 신이 나고 기분 좋은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살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날이 딱 그런 날이었어요. 뜻하지 않은 모든 행운이 저에게로 온 느낌이었죠. 그리고 데이트도 몇 번 하지 않았는데 마치 무슨 약속이나 되어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일이 차곡차곡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모든 게 운명 같았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난 시기도 제가 그간 겪었던 고난도 모두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일어난 일인가 싶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 감사의 기도라도 올리고 싶었어요. 또 현실적인 문제도 걱정이 없었어요. 결혼하면 아버지가 집도 해주실 거고 버는 돈도 많겠다. 뭐 인생에 걸릴 것도 없었죠.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그녀가 가끔씩 슬픈 표정을 잘 짓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차분한 성격인 줄로만 알았고 실제로 말하는 거나 성격도 차분하긴 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묘한 우울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나야,
오늘 혹시 안 좋은 일 있어? 나? 아니, 왜? 그냥 우울해 보여서 무슨 일 있나 하고. 제가 걱정이 되어 물어보면 여자친구는 아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일이 많아 피곤하다고 할 뿐이었죠. 사실 여자친구의 직장 얘기를 들어보면 일이 많아 보이긴 했습니다. 늘 일에 치여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얼른 더 결혼을 서두르고 싶었습니다. 결혼하면 일하지 말고 당분간 푹 쉬어. 여행도 갔다 오고 하고 싶었던 것들도 마음껏 해.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돈은 내가 벌게. 저는 힘들어하는 여자친구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때 여자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기도 했고, 정말 결혼을 해서 여자친구를 일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었거든요. 여자친구와 만나는 몇 개월 동안 전 일부러 친구들을 찾아 만나고 다녔어요. 결혼 소식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그녀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점잖지 않게 동네방네 자랑한다는 게 조금 부끄러운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안 그렇더라고요. 예상대로 친구들도 다들 뒤집어졌어요. 찐따 같은 놈이 어디서 이렇게 이쁘고 어린 나네를 만났느냐고 웃으면서 축하해 주는데 걔 중에는 말도 안 된다는 놈도 있고 내심 부러워 미칠 것 같다는 반응을 한 놈들도 있었어요. 이제 과거의 제 모든 열등감은 저에게 전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자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저도 믿기지 않았고 정말 너무나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될 여자친구도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정서적인 안정감도 느끼었고요. 그리고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상견례 자리를 먼저 마련했는데 다행히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무척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자네가 우리 딸과 결혼한다 하니 너무 기쁘네.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구만. 난 자네랑 우리 딸이 진즉에 잘 될 줄 알았어.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나갈게요.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장인어른은 이 결혼을 무척 기대하고 계셨다며 아이처럼 들떠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말을 하는 내내 여자친구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좋지 않았어요. 급기야 배가 너무도 아프다면서 얼른 가자고 부추었습니다. 성민 씨, 나 배가 아파서 빨리 좀 일어나면 안 될까? 아이, 배가 아파? 알겠어. 저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하지만 얘네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먼저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아이, 그래. 가는 길에 차도 막힐 것 같으니 얼른 일어나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쩐지 여자친구는 결혼식을 준비해 가는 동안 표정이 계속 좋지 못했습니다. 신혼집을 보러 갔을 때도 그랬고 저희 부모님을 보러 왔을 때도 억지로 웃는 듯 했습니다. 그런 여자친구를 보며 왜 그러냐고 묻기도 했지만 늘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피해가니 괜히 압박을 주는 것 같아 더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동안에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식장에 신부 친구들이 거의 오지 않은 거였어요. 온 사람이라곤 결혼 전에 잠깐 본 아내의 어릴 적 친구 한 명만 보이더라고요. 물론 아내가 친구가 별로 못 온다고 미리 말해주긴 했지만 마음에 걸리었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지나가는 말로 신부 쪽 친구들이 별로 없네 하고 말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내도 민망해하는 것 같길래 더 묻지 않았지만 확실히 이상하긴 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뒤숭숭하던 때라 제대로 된 신혼여행은 나중에 가기로 하고 그냥 국내나 돌아다니는 걸로 대신했어요.
첫날 밤엔 무진장 긴장이 되더라고요. 나이 30이 넘도록 모태솔로였으니 신혼 첫날 밤이 첫 경험이 될 줄이야 뭐 저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렇다고 자존심 상하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저 동영상 보고 혼자 상상 트레이닝하면 최대한 티 안 내려고 갖은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첫날 밤이 되니 아내가 거부를 하더라고요. 마침 몸도 안 좋은 데다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고 무리를 했더니 피곤하고 몸이 아파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래요. 잔뜩 기대하고 있던 중에 뭔 날벼락 같은 소린가 싶었지만 워낙에 착한 여자인데다 진짜 수척한 얼굴을 하고 울듯한 표정으로 미안해하니 뭐라 더 조를 수도 없더라고요. 일단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다리려고 했어요. 신혼여행이 끝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도 아낸 밤만 되면 늘 침대에 누워 두 손을 모으고 그대로 잘 준비만 했어요. 원래 잘 아프다 그러니 뭐라 화도 못 내고 그냥 매번 이야기나 좀 하다 잠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걱정스러웠던 건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잘 먹지도 않았고 먹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당신 이러다 큰일 나. 좀 먹으라고. 대체 뭐가 문제야? 급기야 제가 속상한 마음에 소리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아내는 눈물만 떨구었어요. 결혼을 하고 일을 그만두면 행복해할 줄 알았는데 어쩐지 더 불행해 보였습니다. 마치 저와 결혼한 게 실수인 것처럼요. 마냥 행복할 줄 알았던 신혼생활이 그렇게 되니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이혼하자는 말이 아내의 입 밖으로 나올까 두렵기도 했어요. 두려움이 계속되다 보니 가슴이 늘 무언가로 꽉 막힌 것 같았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전전긍긍했어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그 조언대로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거나 맛있는 걸 사줘도 아내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없이 늘 침대에 누워있을 뿐이었죠. 정신과에 데려가 보려 해도 아내는 가지 않겠다고 단언했어요. 나를 지금 정신병자 취급하라는 거예요? 괜찮다니까. 제 얼굴에 대고 고함까지 지르니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밝은 얼굴로 제게 묻더군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아내가 그토록 밝은 얼굴인 건 신혼생활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얼굴에 도는 생기를 보니 내심 너무 놀랐어요.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그냥 당신 먹고 싶은 거 해주고 싶어서 스테이크 구워줄까? 당신 그거 좋아하잖아. 나야 좋지. 그럼 오늘 일찍 퇴근할게. 알겠어요. 저를 위해 스테이크를 구워준다는 아내의 말에 눈물이 날 것처럼 좋았습니다. 드디어 아내의 우울증이 낫고 이제 좀 사나 싶어서 숨통이 트였어요. 두려움이 거치고 이제 행복해지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혼 2달도 안 돼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태 착하고 성실하게 잘 살았다 생각했는데 왜 저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그저 제 인생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글을 쓰려 하니 손이 떨립니다. 그날은 제게 스테이크를 구워주겠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아낸 제게 스테이크를 구워놓았다 문자를 보냈고 전 그에 얼른 집에 가겠다고 답장을 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아내의 답장은 좀 이상했어요. 집에 가겠단 말에 무엇이 고마운 거지 싶었지만 얼른 아내를 보기 위해 집으로 향했지요. 집에 가는 길엔 아내에게 주고 싶어 장미꽃까지 사갔습니다. 허나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없었어요.
정갈하게 차려져 있는 밥상만이 저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말도 없이 어디를 나갔나 했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고요한 거였습니다. 섬뜩할 정도로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집안 곳곳을 둘러보다 화장실 문을 연 순간 아내를 발견했어요. 아내는 글로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으로 싸늘히 식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 너무나 큰 충격에 주저앉아 소리만 질러댔어요. 그때는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공포심이 더 커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네 발로 기어 겨우 거실로 나와 소리만 지르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아내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몸이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앉아 부모님이 달려오시기까지 그저 떨고만 있었습니다. 비록 1년도 채 못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내는 제가 평생 처음으로 제 모든 걸 걸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아내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많지 않은 신혼 몇 개월 만에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그때의 제 심정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참 별의별 생각과 감정이 다 들었습니다. 슬픔, 충격, 공포에 심지어 이런 상황이 되면 남편이 먼저 용의자가 되더라는 말도 안 되는 불안감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제가 정신이 나가 있는 사이 서둘러 아내의 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손님을 맞이하는데 정말 피눈물이 난다는 게 어떤 심정인지를 알겠더군요. 한편으론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는 혼란도 생기고 진짜 뭐라 말로 할 수 없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좀 이상했던 건 문상을 온 아내의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고인에게 예를 표하고 나면 당연히 상주인 저와 인사를 하거나 위로를 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 다들 문상을 마치면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보거나 외면하고 떠나버렸죠. 한두 명이 그러는 게 아니라 다들 하나같이 그러니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 몸도 못 가눌 지경인데도 그런 반응들이 내내 신경이 쓰였지요.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내의 유서를 발견할 수 없어 유서가 없는 것으로 했는데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와 보니 미처 신경 쓰지 않았던 화장대 서랍 안에 노트가 한 권 놓여 있더군요. 그 안에 적힌 아내의 마지막 말을 읽어보니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여태껏 저와의 관계를 거부했던 이유도, 식장에 신부 친구들이 없었던 이유도 알게 되었지요. 성민 씨께. 성민 씨, 우선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배려심 많은 성민 씨 덕분에 참 감사했어요. 성민 씨는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끝끝내 성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었어요. 이제부턴 제가 오랫동안 지켜오던 비밀이자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만났던 남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헤어지고 성민 씨를 만났습니다. 성민 씨는 제게 무척 잘해줬고 저도 그런 성민 씨에게 고마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 때문에 모든 걸 버렸으니 이제 저도 그 사람과 함께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성민 씨에게 용서해달라는 말 할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요. 부디 좋은 사람과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유서를 읽는데 얼굴에 핏기가 싹 사라지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절망감과 슬픔도 함께 씻겨 내려가면서 정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너무나 화가 나서 그 길로 장인에게 전화해서 왜 여태 날 속였냐며 유서의 내용을 따지고 들었습니다. 장인이란 작자는 뭐라 할 말이 없었는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이런 인간에게 사과를 받아봤자 분이 풀리질 않아서 당장에 고소라도 하고 싶었지만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를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힘만 빠지었어요. 일단 더 정확한 이야기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 전에 만났던 아내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온 그 친구는 한참을 커피잔만 매만지더니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죽은 아내와 그 남자친구는 대학교 때부터 사귀던 연인 사이였다고 합니다. 저랑 결혼하기 전까지 7년 정도 만나던 사이였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였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남자가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매번 시험에 떨어지니 장인도 두고 보기 불안해서 당장 헤어지라고 닥달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안과 어떻게 연줄이 닿고 나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훨씬 낫지. 왜 가난한 남자를 붙들고 정을 못 대냐. 시험에 합격한들 지금부터 벌어서 어느 세월에 안정적으로 사냐며 죽은 아내를 압박했다고 하는군요. 예나가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부모님이 예나를 못 살게 구셨거든요. 성민 씨랑 결혼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예나도 성민 씨가 착한 사람이고 어떻게든 부모 말은 따라야겠다 싶어서 결혼을 하겠다 했고요. 이게 당시 예나랑 저랑 주고받았던 문자예요. 나 너무 힘들어. 예나야, 도망이라도 가. 원하지 않는 결혼하지 마. 할 필요 없어. 엄마 말을 어떻게 거역해. 결혼하는 게 나아. 성민 씨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라고 다 결혼해? 너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아니야. 결혼할래. 이게 최선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최선이야. 예나야. 근데 너무 힘들다. 성민 씨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결국 부모님 압박 때문에 마지못해 아낸 저와 결혼하게 되었고 끝내는 그 남자를 잊지 못하고 있다. 비보를 듣고 그 남자를 따라가게 된 거였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세상을 등진 이유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즉 저와 결혼해서였습니다. 예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꼭 죽은 것 같다고 밤마다 너무 힘들어했어요. 저는 아내의 지난 과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도대체 30도 안 낸 놈이 뭐 그렇게 비극이라고. 나약한 마음을 먹고 세상을 등지질 않나. 그랬으면 결혼도 한마당에 그냥 살면 되지. 그걸 따라가 버린 아내는 뭔지. 아니 지들이야 뭐 로미오와 줄리엣을 하든지 뭐라든지. 아무래도 좋은데 왜 나를 끌어들이나.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사랑하던 아내가 저를 만나는 동안 그토록 많이 힘들어했고 그 마음을 적은 문자들을 보니 분노보단 슬픔이 더 차올랐습니다. 그냥 나한테 털어놓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나한테 털어놓았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제가 이혼을 해주면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아내도 사랑하는 그 남자를 찾아갔을 거고 적어도 제 집에서 죽음을 선택하진 않았겠죠. 전 아내의 친구를 만나고 돌아와서 독한 술을 한 번에 털어놓았습니다.
한동안 하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내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주더니 이렇게 다시 빼앗아 가시고 또 나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는 생각에 사는 게 다 허무해졌습니다. 뭐래도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 같았고 가끔은 알 수 없는 분노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약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결국은 그렇게 한동안 온갖 감정이 휩싸여 살다 정신과를 찾아갔고 약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지경이 되었어요. 사실 일도 하지 못했어요.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그저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할 일 없이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라도 사는 게 다행이라 생각했는지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서럽게 울기만 하셨지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할 때도 없고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어느 날 얼마 전에 제 유일한 절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성민아, 나 좀 만날래? 아무래도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서 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레 만나자고 한 그 친구는 저에게 술을 마시자고 했고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 친구를 보러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다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어요. 마음을 헤아려준 친구는 제 손을 말없이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좀 쉬어. 그 후에도 친구는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안부 전화를 걸어주었고 집에까지 찾아와 밥을 챙겨주었어요. 그녀가 차려주는 따스한 밥을 먹으며 전 처음으로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은 온기를 느끼었어요. 고맙다, 정이야. 고맙긴 뭘. 네가 기운 차려야 나도 기운 난다. 이거 밥 다 먹어. 다 먹기 전까진 안 갈 거야. 친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행동으로 저를 염려해 주었고 그런 친구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내었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일이 신기루 같고 꿈만 같기도 해요. 어쩔 땐 아내가 다시 살아 돌아올 것 같아 아내의 빈자리를 더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젠 정신 차리려 합니다. 어쩌면 이젠 그 친구에게 제가 기대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지금은 누구에게라도 기대어 짐을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자에게 당한 배신감, 그리움, 사랑 등 많은 감정이 저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긴 하지만 친구의 격려로 다시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진 만큼 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보려 해요. 얼마 전엔 부모님이 절 보러 왔다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김치를 제 앞에 내려놓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살아주어서 고맙다고요. 어머니의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제가 다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괜히 늙은 부모님의 속만 썩이고 해만 끼치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네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부디 제 앞길을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고자 서두 없이 작성한 글인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